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최고라 불리던 병원들이 한 아이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단 48시간 후 한국에서 날아온 의료진이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 전 유럽 12,000명의 의료진이 생중계를 지켜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진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완벽주의에 갇힌 유럽 의료계를 흔든 한국의 선택, 그리고 한 아이의 생명을 지켜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가망이 없습니다. 옥스퍼드 신경외과 책임의가 저에게 던진 말이었어요.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에밀리 양의 생존 확률은 5% 이하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저는 리처드 브레넌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해왔습니다. 의학에 대한 자부심도 컸고 영국과 유럽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확고했었어요. 하지만 제 딸 에밀리가 15살 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평범했던 하루가 어떻게 악몽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때까지는 몰랐거든요. 런던 시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머리 뒤쪽을 심하게 강타했어요. 의식을 완전히 잃었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MRI 결과는 급성 경막 하출혈. 뇌압은 치솟았고 미세출혈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병원 신경외과 책임의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뇌의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내와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준비했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 한 번의 시도라도 가능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에밀리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부탁했죠. 돈이 필요하다면 내겠습니다. 그냥 시도만이라도 해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브레넌 박사님, 이해하시겠지만 여긴 NHS 시스템입니다. 개인적 감정으로 의료 자원을 배분할 순 없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그 시스템이 지금은 제 딸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요. 회복 가능성, 의료진 투입 대비 효과, 다른 환자들과의 우선순위.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에밀리는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아날 확률이 낮다는 이유 하나로 제 딸은 치료받을 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틀 후 윤리위원회가 열렸어요. 저도 의사니까 알아요. 그들이 무엇을 논의하는지. 숫자와 확률, 의료자원의 효율성. 그 차가운 회의실에서 제 딸의 생명이 5%라는 숫자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수술 불가. 에밀리의 이름 위에 빨간 펜으로 적힌 글자를 봤어요. 심폐소생술 금지. 더 이상 살리려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돈이 있어도 간절히 원해도 이곳에선 숫자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의사였던 저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치를 근거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앞에서 제 딸은 숫자 하나에 의해 살릴 수 없는 아이라는 딱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딱지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죽음을 기다리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영국 최고 병원에서 말입니다. 좌절에 빠진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의학 서적을 뒤지고 전 세계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부터 런던의 킹스 칼리지 병원, 독일, 프랑스 병원까지 닥치는 대로 연락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회복은 어렵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도 뇌 기능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유튜브를 검색해봤어요.
그때 알고리즘이 보여준 영상이 있었죠. 한국의 혼수 환자 회복 사례였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던 아이가 한국 병원에서 깨어나는 영상이었어요. 부모가 우는 모습, 의료진이 환호하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 설마 과장된 건 아닐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아시아, 특히 한국 의료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한국 병원은 과학적 근거보다 희망을 앞세우는 곳이야. 의료진이 환자 가족 눈치만 본다고. 학회에서 제가 했던 말이에요.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문의했습니다. 18시간 만에 회신이 왔어요. 우린 다르게 봅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논문과 사례 비교표까지 동봉되어 있었어요. 영국과 달리 환자 자체를 중심으로 판단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어요. 모든 곳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희 가족의 선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런데 병원 동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옆에 있던 의사가 말했어요. 한국에선 무리한 치료를 한다더군요. 의학적 근거보다 가족 요구에 떠밀려서 말이에요. 다른 의사도 거들었습니다. 아시아 병원요? 그건 감성이죠. 의학은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편견을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영국 의료진들은 통계로 에밀리를 받습니다. 5% 생존 확률.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한국에서 온 답변은 달랐어요. 그들은 에밀리를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적어도 시도는 하자. 서울 아산병원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니 놀라웠어요. 비슷한 상황의 환자들이 실제로 회복된 케이스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살아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적어도 시도했다는 점이 달랐어요. 생존 확률이 낮아도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그들의 철학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 역시 의사였지만 영국에서 의료를 배우고 행한 시간이 길었어요. 언제부턴가 환자를 통계와 확률로 보는 것에 익숙해졌었나 봅니다. 에밀리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한국 의료진이 영국 옥스퍼드 병원으로 직접 왔습니다. 저희가 요청해서 아산병원 팀이 급파된 거였어요. 팀을 이끈 건 박세형 교수였습니다. 20년 경력의 신경외과 전문의였죠.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강렬했어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영국 의료진들이 포기한 환자를 보러 온 사람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미 치료 계획을 세우고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측의 비협조가 심각했습니다. CT와 MRI 원본을 주기를 거부했어요. 다른 의료진이 개입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병원 법무팀이 내세운 이유였어요. 병원 출입도 제한했고 이송 승인도 계속 지연시켰습니다. 일부 의료진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 치료한다고요? 의료 윤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더 솔직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옥스퍼드가 포기한 환자를 아시아 병원에서 고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박세형 교수가 말했어요. 우린 이 아이를 수치로 보지 않습니다. 생명 중심 접근을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에밀리를 봅니다. 숫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박세형 교수의 말이었어요. 이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의사로서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영국 의료진들은 계속 방해했어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의료 윤리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생명 앞에서 포기는 없습니다. 그들의 확신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살면서 잊고 있던 초심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에밀리의 이송 허가가 나기까지 4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한국 의료진은 에밀리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24시간 교대로 지켰습니다. 박세형 교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에밀리는 반드시 깨어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울고 말았어요. 제 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이송 당일, 한국 의료진이 에밀리를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의료구나. 시스템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 말이에요.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중환자실로 직행했습니다. 45분 만에 병원 이송이 완료됐어요. 의료진은 에밀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수술실을 비우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빨랐어요. 영국에서는 며칠씩 걸리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몇 시간 만에 해결됐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심장 박동, 산소 포화도, 뇌압을 실시간으로 체크했어요. 대형 모니터에 에밀리의 수치가 깜빡이며 떴습니다. 여러 과 의료진이 모인 합동회의가 열렸어요. 신경외과, 심장내과, 소아집 중치료팀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MRI와 혈액 검사 결과를 분석한 후 6시간 이내에 개두술과 장기 보존 수술을 병행하기로 결정했어요. 마취 과장이 말했습니다. 마취 유지가 가장 큰 고비입니다. 아이가 이걸 견뎌야 살아납니다. 수술이 시작됐어요. 수술실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도이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절개가 시작됐어요. 집도이의 손이 조심스럽게 두개골을 열어갔습니다. 뇌를 압박하고 있는 혈종이 서서히 드러났어요. 출혈량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흡입 더 강하게.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수술등 아래에서 에밀리의 작은 머리가 무력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2시간째 혈종 제거가 절반 정도 진행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에밀리의 혈압이 급락했습니다. 순식간에 약물이 투입됐고 기계음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혈압 60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취과 팀장이 외쳤습니다. 1분만 더 버티면 돼요. 아직 심장이 반응합니다. 집도이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합니다. 멈출 수 없어요. 4시간째 뇌압을 낮추는 감압술이 진행됐습니다. 5시간째 미세출혈 부위를 하나씩 지혈했어요. 6시간째에는 뇌척수액 배출관을 삽입했습니다. 수술 7시간이 경과했어요. 갑자기 뇌압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됐다. 반응 있어요. 수술실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환호했습니다. 이 작은 승리가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수술실 밖에서 7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유럽 전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이 한국에서는 가능했어요. 통계보다 시도할 자격을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들은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72시간이 지났어요. 병실엔 기계음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말없이 기도만 반복했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모니터의 수치가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각신경이 깨어난다는 신호였어요. 의료진이 에밀리의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을 살짝 눌렀습니다. 에밀리 들리면 눈으로 한 번만 말해줘. 그리고 아주 느리게. 에밀리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던 에밀리가 반응을 보인 거였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조심스러워했어요. 아직 깨어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뇌 손상 환자는 때로 반사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요. 매일 병실을 지키며 에밀리의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거나 호흡이 조금이라도 깊어지는 것까지 모두 기록했어요. 3일 후였어요. 그날 아침 병실에 햇살이 들고 아내가 에밀리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마.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저도 울었어요. 30년 넘게 의사로 살면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박세형 교수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처드 선생님, 이제 에밀리는 천천히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긴 여행이 남아있어요. 맞았어요. 첫 말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의 재활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어요. 에밀리의 회복 사례는 세계 최초로 의학학술지에 등재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이 사례를 국제학회에 제출한다고 해요. 전 세계 의료계가 주목했습니다. 영국에서 불가능하다고 선언된 환자가 한국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의학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각국의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한국의 치료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이 포기한 아이가 한국에서 기적적으로 되살아났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평생 가졌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생명에 대한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 등 전 세계 언론이 긴급 속보를 냈어요. 영국이 포기한 생명, 한국이 살렸다는 제목으로 CNN 메인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BBC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이건 의료기술의 차이가 아닌 환자를 대하는 관점의 차이다. 알자지라는 한국 생명 중심 패러다임으로 세계 의료계 충격이라고 했고요. 영국 의료계 내부의 충격이 컸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등 주요 병원들에서 긴급 의료윤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 내과 교수가 말했어요. 우린 시스템에 길들여졌다. 숫자에 익숙해진 나머지 생명을 놓쳤다. 일부 병원장은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는 규정과 절차에 매여 있었다. 한국은 환자 한 명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의료진들도 있었어요. 한 신경외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과학적 근거 없는 무모한 도전이었어. 다음엔 실패할 거야. 또 다른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두 번의 성공으로 의료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 여전히 우리 방식이 더 안전하다. 그런데 WHO 긴급 발표가 이들의 논리를 깨뜨렸습니다. 한국식 생명 중심 접근은 새로운 글로벌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동시에 한국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성공하고 있다는 추가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각국 보건부 장관들이 한국 방문 러시를 벌였어요. 의료협약 체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에밀리가 깨어난 병실 앞엔 해외 의료진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프랑스 국립보건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계산보다 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한 아이가 인류 전체의 의학을 움직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딸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용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완전히 회복된 후 저희는 아산병원에 감사 기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환자를 살리는 건 저희의 의무입니다. 그 돈은 더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감사 인사만으로 충분해요. 그들의 말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돈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 한국 의료 철학 강의를 개설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밀리의 사례가 교과서에 실리게 됐다고 해요. 영국 의료계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에밀리가 한 말이었어요. 나도 사람 살리는 의사 될래요. 박세형 교수님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사요. 에밀리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영국에서는 저를 포기했지만 한국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병원 로비에서 에밀리가 박세형 교수에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에밀리는 단순히 생명을 되찾은 게 아니라 진정한 의료가 무엇인지 배웠던 거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에밀리는 단순히 살아난 게 아니라 새로운 꿈을 갖게 됐습니다. 저 역시 변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의료진들과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을 후회하면서 진정한 의료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내면서 느낀 건 이 나라 의료진들은 환자 가족과 함께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의사가 판단하고 가족이 따르는 구조였다면 한국에서는 의사와 가족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했어요.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생명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생존 확률이 낮아도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한다. 이 한 문장이 에밀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에밀리 사례가 영국 교과서에 등재됐습니다. 옥스퍼드 대학병원과 아산병원 공동 프로그램도 출범했어요. 두 나라의 의료진이 함께 연구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에밀리가 회복된 지 1년 후 국제의료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도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16살이 된 에밀리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품은 소녀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제가 5%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100% 에밀리였습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도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에밀리는 현재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자신을 살려준 그 나라에서 자신처럼 버려졌던 생명을 지키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빠, 저도 누군가의 5%를 100%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의료기술이 아니었어요. 생명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통계보다 중요한 건 시도할 용기라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유럽이 포기한 생명을 한국이 살려냈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시스템보다 사람을 선택한 나라였어요. 한 아이가 연결한 생명 외교.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지금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받은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는 꿈을 안고 말이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 가족에게 해준 것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해준 가르침이었습니다.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에밀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저에게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기적이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말입니다.